사람들은 그가 나타나기도 전에 코부터 틀어막았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사내,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개똥이라 불렀습니다. 양반과 변소부터 저작거리 뒷간까지 그는 세상에 온갖 오물을 지고 날랐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한양 전체가 지켜보는 과거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가장 신성한 시험장에 발을 들인 사내. 낮에는 악취를 풍기고 밤에는 날카로운 붓을 들었던 이 사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사람들이 아직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을 시각부터 지게를 짊어지고 골목을 누비는 똥지기였으니 사람들은 그를 개똥이라 불렀지요. 오물이 여기저기 튄 누더기, 꾀죄죄하게 그을린 얼굴.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코를 틀어막게 만드는 냄새가 그보다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행인들은 저절로 비켜섰고 골목 안 아이들은 킬킬거리며 달아났습니다. 개똥이는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받아냈지요. 눈을 내리깔고 허리를 구부리고 때로는 낮게 실실 웃으면서 냄새를 견디며 가까이 다가와 들여다볼 사람은 없었으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얼굴 위에서 유독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매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듯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깊이 박혀 있었지요. 낮 동안 개똥이는 한양골목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누볐습니다. 양반 대갓집 변소에서 서민 주막 뒷간까지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파른 고삿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무관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조아렸고 아낙네들이 손을 흔들어 쫓으면 묵묵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붙박인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개똥이는 그 낮은 자리를 스스로 골랐습니다. 날이 저물고 한양의 야경꾼의 딱딱 소리가 울리면 개똥이는 한양 변두리, 허름한 골목 끝 반쯤 땅속에 묻힌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에서 팔뚝까지, 목덜미에서 발끝까지 꼼꼼하게 7번을 씻어냈지요. 냄새가 완전히 가실 리는 없었으나 그 의식만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씻기를 마친 뒤에야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개킨 도포 한 벌과 벼루, 먹 한 자루, 그리고 붓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포를 걸치고 자리에 앉으면 그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무릎을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붓을 쥐었지요. 붓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 안에 먹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낮의 악취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이휘. 밤마다 필사하는 것은 과거 시험의 기출 문제들이었으니 답안을 쓰고 고치고 또 쓰는 일을 10년째 되풀이해 온 터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끝은 더 단단해졌고 문장은 더 깊어졌지요. 10년이 이휘에게 남긴 것은 칼처럼 갈린 글과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휘의 아버지는 이판서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정승이었고 대대로 청렴한 관직을 이어온 가문의 자손이었지요. 이휘가 어릴 적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단단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찾아오는 선비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아버지. 새벽이면 기침 소리와 함께 먹하는 소리가 났고 이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습니다. 그 시절이 끝난 것은 이휘가 12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들불처럼 번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쟁하던 세력이 이판서를 영모의 주모자로 고변하였으니 조정 안에서
앞장선 것이 바로 조참판이었습니다. 증거라고 내세운 것은 이 판서의 인장이 찍힌 서신 한 통이었지요. 임금을 거역하고 다른 종친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당파의 물결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은 멸문을 당했고 이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채를 지키던 무관 어른이 불길 속에서 이휘를 등에 업고 빠져나와 한양 외곽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무관 어른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휘는 홀로 한양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도성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휘라는 이름은 땅속 깊이 묻어두고 개똥이가 되었지요. 냄새 속에 숨고 고개를 낮추고 존재 자체를 지워가며 버텼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휘는 원수의 집 근처를 의도적으로 골라 똥지기 이를 자청했습니다. 조참판의 눈 아래에서 조참판의 냄새를 치우면서 조참판을 쓰러뜨릴 날을 기다렸지요. 이휘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3년에 한 번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알성시. 역적의 자손은 응시 자격이 없으나 임금의 눈앞에서 직접 실력을 보인다면 혹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복수와 신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자리. 이휘는 그 자리를 향해 10년을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먹하는 소리를 귓속에 되새기면서 밤마다 붓을 들면서. 조참판은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었고 음식은 손수 골라 상 위에 올리도록 지시했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까다롭게 구는 곳이 사랑채 안쪽 변소였습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배면 그날 변소를 치운 하인을 불러 야단을 쳤고 물기가 남아있어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똥지기들은 그 까다로움에 질려 발기를 끊었으나 개똥이만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들어도 이튿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그 변소를 언제나 흠없이 치워냈지요. 덕분에 조참판은 개똥이를 유독 신임했습니다. 짐승 취급이기는 했으나 그 덕분에 이휘는 원수의 사랑채 안쪽 깊은 곳까지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오물통을 지고 드나드는 천한 몸이었으나 이휘의 팔다리는 남달리 단단했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 한양 골목을 오르내린 까닭도 있었으나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채를 지키던 무관 어른께 몰래 배운 기초 무예가 그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멸문 이후 검이나 창은 손에 쥘 수 없었으나 몸 자체가 10년 세월 동안 하나의 연장처럼 달려온 셈이었지요. 조참판 저택을 드나들 때 이휘가 하는 일은 변소를 치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손님이 드나드는 시각과 얼굴, 심부름꾼이 들고 나가는 짐의 무게까지. 그 모든 것을 이휘는 기억해 두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면 붓을 들기 전에 먼저 낮에 보고 들은 것을 작은 종이 위에 받아 적었습니다. 아무도 이 천한 똥지기가 그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것만큼 안전한 위장은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술에 취해 지내는 헌호인이 이휘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거린 행색이었으나 이휘의 글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때로는 조용히 가르침을 주었지요. 이휘는 처음부터 이 노인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취한 척하면서도 주변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눈빛, 시문의 격식을 꿰뚫고 있는 입. 그러나 워낙 입이 무거운 터라 이휘는 끝내 묻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세상이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붓끝뿐이었습니다. 조참판에게는 오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읽은 서신은 반드시 손수 찢어서 변소 옆에 놓인 재앙아리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지요.
재로 덮어 흔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정작 제 항아리를 비우는 것은 똥지기의 몫이었습니다. 이휘는 10년 동안 그 제 항아리를 비울 때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솜에 자락 안에 감추어 왔습니다. 티 내지 않고 조각을 집어넣는 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익숙해진 터였지요. 오물통을 옮기는 손과 조각을 짚는 손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지도록 수백 번을 되풀이하여 몸에 새겨 넣은 솜씨였습니다. 밤마다 조각들을 펼쳐 맞추고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서신의 조각들이었지요. 청탁의 편지, 음식과 물건을 보낸다는 안부, 잔치에 초대하는 글.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도 간간이 결이 다른 조각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지칭, 날짜만 적히고 내용은 뜯긴 조각, 유독 잘게 찢겨 있어 맞추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들. 이휘는 그런 조각들을 따로 모아 더욱 조심스럽게 맞추었습니다. 이 습관이 언젠가는 무언가를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을 품은 채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항아리를 비우던 이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낯선 인장 자국이 찍힌 조각,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잘게 찢겨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조각들이 여느 때보다 많이 섞여 있었지요. 조참판 스스로도 이 문서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잘게 찢었을 것이라고 이휘는 직감했습니다. 솜의 자락 안에 조각들을 남김없이 담은 채 이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항아리를 비워냈습니다. 걸음을 늦추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저택 바깥으로 나왔지요. 그날 밤 이휘는 방바닥 가득 조각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조각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맞추었지요. 먹물이 번진 부분을 기준으로 붓의 방향을 단서로 한 획이라도 이어지는 곳을 찾아가며 새벽 딸기 울 때까지 이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이휘의 숨이 천천히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껏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이휘 앞에는 거의 완성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겨진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드러난 것은 임금을 시해하고 다른 종친을 왕위에 올리려는 영모의 밀서였습니다. 주모자 이름은 세 글자가 지워진 채 남아 있었으나 핵심 내용은 충분히 익혔지요. 거사의 날짜는 2달 뒤. 이휘는 그 날짜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알성시,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지요. 영모 세력이 과거 시험이 열리는 혼잡한 날을 골라 거사를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생들이 몰려들고 구경꾼이 넘쳐나고 경비가 여기저기 분산되는 그날. 그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시험장이라는 공개된 자리가 오히려 거사를 감추는 장막이 되는 셈이었지요. 이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2살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고 조참판을 쓰러뜨리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손안의 쥔 이 조각들이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영모가 성공하면 임금이 죽고 조정이 뒤집히고 그 혼란 속에서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사람들, 개똥이처럼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할 사람들. 이휘는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 세워둔 지게를 바라보았지요. 10년을 그 지게를 지고 10년을 그 냄새를 맡으며 그는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하나 더 얹혔습니다. 복수보다 크고 신원보다 무거운 무언가가. 알성시는 이제 단순한 복수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휘는 그날 새벽 혼자서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촛불이 심지까지 타들어가도록 이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증거를 들고 무작정 관하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자손이 가져온 고변을 고지들을 관리는 없고 조참판의 세력이 먼저 입을 막을 것이 뻔했지요. 하루 이틀 고심하던 이휘는 결국 헌호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장통 가장 구석진 주막처마 아래 노인은 여느 때처럼 술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이 입술에 고이는지 흘러내리는지도 모를 만큼 늘어진 행색이었지요. 발치에는 집신 한 짝이 벗겨진 채 뒹굴고 있었고 주막 주인은 이미 지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처마 아래까지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그 구석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이휘는 노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품 안에는 복원한 밀서 조각들이 고이 접혀 있었지요. 꺼내기 위해 손을 뻗으려는데 문득 손이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노인과 함께한 시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장통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거린치고는 무언가 이상했지요. 거린이 어찌 시문의 격식을 알고 취한 척하면서도 주변을 한치도 놓치지 않는가. 노인이 가르쳐준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글의 격식, 문장의 호흡, 말 한마디 안에 여러 뜻을 겹쳐 담는 법. 이것들은 시장바닥 거린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주막 안에 바람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헌호인은 술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지요. 그러다 천천히 술병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고 게을러 보이던 눈이 아니었지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살피고 기다려온 사람의 눈, 조용하되 날이 선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알아봤으니 숨길 이유도 없겠구나. 헌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헌호인의 정체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조참판 주변을 살피던 암행어사였습니다. 파견된 것은 불과 2년 전이었으나 처음 시장통에서 이휘를 만난 순간부터 이 젊은이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여 의도적으로 곁에 머물러 왔던 것이었지요. 거린의 탈을 쓴 채 2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이판서댁 도련님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았느냐? 이휘가 묻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기에 더 가까이 두었다. 네가 품은 것이 복수만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품 안의 조각들을 꺼내 노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조각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끝으로 한 조각씩 짚어가며 글자를 읽는 사이 노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지요.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게 알성시에 응시할 기회를 주시오. 이휘가 말했습니다. 답안지 속에 진실을 담아 임금께 올리겠소.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빈 술잔을 손 안에서 천천히 굴리다가 낮게 물었지요. 시험장 안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조참판의 눈이 그 안에도 있다. 이휘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금께 전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시험장 안에 내 눈을 미리 심어두겠다. 내 답안지가 임금께 닿기 전에 누군가 손을 대려 한다면 그 손을 막을 사람이 있어야 하니. 이휘는 처음으로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모의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하나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고
조참판 세력의 뿌리가 조정 깊숙이 뻗어 있으니 정면으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그들을 먼저 자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미리 들키면 영모 세력은 거사이를 바꾸고 흔적을 지울 것이었지요. 날카로운 칼도 때를 놓치면 무디어지는 법,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피할 수 없는 자리,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했습니다. 임금은 서안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내관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임금이 가장 주목한 것은 날짜였습니다. 영모의 거사일과 알성시가 열리는 날이 겹쳐 있다는 것. 이 안에 역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알성시는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공개 석상이니 그날 조참판과 그 무리는 임금의 눈앞에 도열해 있어야 했습니다. 함부로 몸을 움직이거나 바깥으로 신호를 보내기 어려운 자리였지요. 시험장이라는 공개된 공간이 그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조참판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지요. 특별 응시 자격은 암행어사 편으로 극비리에 전달되었습니다. 관인 없이 임금의 친필 한 줄만 담긴 쪽지였으니 조참판 측이 미리 포착할 흔적도 없었지요. 이휘는 그 쪽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스스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임금의 글씨는 예상보다 훨씬 고요하고 단단했지요. 단 두 줄이었으나 그 무게는 쪽지 한 장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휘는 그것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지요. 그리고 가슴께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쪽지 끝에 적힌 조건은 뚜렷했습니다. 글 속에 담긴 진실이 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역적의 자손으로 처형될 것이다. 이휘는 그 문장을 두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 하나를 위해 버텨왔으니 물러설 이유가 없었지요. 헌호인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붓이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증명해 보여라. 이휘는 고개를 든 채 아무 말 없이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골목을 걷고 냄새를 맡으며. 그러나 이휘의 발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안에 돌처럼 내려앉아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방향을 얻은 느낌이었지요. 이휘는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내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휘는 처음으로 연습이 아닌 글을 썼습니다. 임금 앞에 올릴 문장의 첫 줄을 가슴 안에서 꺼내어 종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험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조참판의 신복이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그날은 영모 관련 서신 중에서도 유독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소각된 날이었습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려는 조참판의 지시였지요. 신복은 소각이 끝난 뒤 직접 재앙아리 상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잘게 찢어 넣었을 때 묵직해야 할 항아리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가벼웠습니다. 신복은 그 자리에서 재를 손으로 헤쳤지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종이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우기 전에 먼저 건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복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조참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똥치기 거처를 뒤져라. 신복과 포졸 셋이 개똥이의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이휘가 기척을 먼저 눈치챈 것은 발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밤중에 사람 넷이 골목을 달려오는 발소리는 손님이 찾아오는 소리와는 결이 달랐지요. 이휘는 재빨리 조각들을 기록해둔 종이를 지게 이중벽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자리에 앉아 있을 새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신복이 방 안을 뒤집었으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바닥을 발로 두드리고 지게까지 들어 흔들었으나 이중벽은 발각되지 않았지요. 분풀이가 이휘의 몸으로 향했습니다. 발길질이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신복의 주먹이 등짝을 내리쳤지요. 이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맞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드러냈다가는 개똥이라는 위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그저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척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신복의 발이 땅바닥을 짚고 있던 오른손 위로 내려찍혔을 때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느낌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퍼졌지요. 이휘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들이 물러가고 난 뒤 이휘는 한참이나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쑤셨으나 오른손이 가장 걱정이었지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손가락을 오므려 보았습니다. 붓을 쥐는 손가락이 절반도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이휘를 얼어붙게 했지요. 방 안에는 뒤집힌 이불과 흩어진 살림이 가득했습니다. 촛불도 발길에 차여 꺼져 있었지요. 이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짚고 팔꿈치를 짚고 간신히 앉은 자세로 오른손을 가슴 앞에 들었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글을 써야 했지요. 이 손으로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휘는 어둠 속에서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프다는 것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휘는 다친 손을 천으로 대강 감은 채 헌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이휘의 손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는 손짓 하나로 안으로 데려가 자리에 앉혔지요. 방은 작고 허름했으나 바닥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걸어둔 낡은 짐 보따리를 내려 뒤지더니 붓 한 자루를 꺼냈지요. 여느 붓보다 대가 굵고 무게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이휘 앞에 놓으며 잠시 이휘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천을 풀어 상태를 확인하고 손가락 하나씩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지요. 이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붓대를 손가락으로 쥐려 하지 마라. 노인의 손이 붓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짚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아래에서 받치는 방식이었지요. 힘의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에서 힘을 실어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지나는 속도도 달랐지요. 서두르지 않고 어깨의 무게로 천천히 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인은 두 가지 자세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통증이 있는 날은 이렇게, 감각이 아예 없는 날은 저렇게. 이휘는 눈을 고정한 채 한 동작도 놓치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그 동작 하나하나를 새기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획 하나를 긋는데 팔 전체가 덜덜거렸지요. 평생 손가락 끝에 실어온 힘을 어깨로 돌리는 것은 몸이 기억하는 것과 전혀 다른 동작이었습니다. 삐뚤어진 획을 보며 이휘는 다시 그었습니다. 또 삐뚤어지면 또 그었지요. 먹이 바닥나면 더 갈아붓고 종이가 닳아 구멍이 날 때쯤에야 획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으나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전수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속에 독을 숨기는 법, 겉으로는 충신의 글로 읽히되 속으로는 영모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중 구조의 문장술이었지요. 특정 위치의 글자마다 뜻을 하나씩 더 얹어두면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유려한 문장으로만 보이지요. 노인은 예시를 들어 천천히 설명했고 이휘는 그것을 직접 써보며 익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전부다. 담담한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휘는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임을 느꼈고 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험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휘는 평소처럼 조참판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친 손을 감춘 천을 오물이 묻은 헝겊으로 덮어두었으니 눈에 띄지 않았지요. 변소를 치우고 재앙아리를 비우는 손놀림도 여느 때처럼 굼뜨고 게을러 보이도록 애를 썼습니다. 아무도 이 똥지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행랑채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마당을 쓸던 몸종은 코를 틀어막으며 비켜섰습니다. 그 무심함이 이휘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냄새가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휘는 10년 동안 몸으로 배워왔지요. 사랑채 창호 너머로 낮은 목소리 둘이 섞여 들렸습니다. 이휘는 오물통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처마 그림자 속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한 목소리는 조참판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휘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기름진 목소리였지요.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으나 이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사 날짜를 재확인하는 대화였습니다. 날짜는 변함없었고 시험장 경비 배치까지 이미 세밀하게 파악해 두었다는 말이 이어졌지요. 알성시가 열리는 그날 임금이 어느 시각에 어느 문으로 들어서는지까지 이미 꿰고 있었습니다. 이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지게끈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뜻밖의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이판서 아들놈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소. 찾아서 없애시오. 조참판의 목소리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손을 써두었소. 시험 전에 결판이 날 것이오. 이휘는 처마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오물통이 지게 위에서 작게 흔들렸지요. 온몸에 힘을 주어 그 흔들림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나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은 아직 개똥이와 이휘가 같은 사람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손이 닿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오는 내내 이휘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골목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걷고 나서야 비로소 걸음이 느려졌지요. 열흘 뒤면 시험장이었고 그 전에 이휘를 찾아내려는 손이 먼저 닿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을 안으로 밀어넣고 남은 열흘을 계산했지요. 연습해야 할 문장이 있었고 익혀야 할 자세가 있었고 다친 손을 쓸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이르러서야 이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별을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이휘는 시선을 내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열흘.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시험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이휘는 헌호인에게 배운 이중 문장수를 되새기며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친 손이 오늘따라 유독 쑤셨지요. 먹을 갈고 붓을 받쳐 쥐는 자세를 반복하는 사이 창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발소리를 죽이고 있었으나 이휘의 귀에는 또렷했지요. 골목 어귀에서 멈추는 소리,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소리. 이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거처의 구조를 이휘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하나뿐이었고 안쪽으로 꺾이는 좁은 통로가 있었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휘는 오물통을 통로 입구 바닥에 눕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남아있던 바가지를 통로 바닥 전체에 조용히 엎질렀지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으나 이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년을 이 냄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선 자객이 통로에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졌지요.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 이휘의 무릎이 먼저 닿았습니다. 쓰러지는 자객의 뒷덜미를 왼손으로 눌러 바닥에 박았지요. 다친 오른손으로는 힘을 쓸 수 없었으나 왼손과 무릎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들어서려는 순간 이휘는 첫 번째 자객의 등에 무릎을 얹은 채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이자의 목이 부러진다. 두 번째 자객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이휘는 그 사이에 첫 번째 자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결박했습니다. 찢어낸 옷자락으로 손목을 묶고 입을 막았지요. 두 번째 자객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이휘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친 오른손의 통증이 다시 올라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박된 자객을 내려다보며 이휘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객을 미끼로 쓸 수 있다고. 자객의 옷을 빼앗아 입고 결박된 자객을 거쳐 구석에 묶어둔 채 이휘는 조참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골목은 조용했지요. 자객 복장으로 뒷문을 통과한 이휘는 사랑채 서고로 곧장 향했습니다. 횃불 하나 없이 달빛만을 의지하며 서고 안을 뒤졌지요. 괴짝 이중 바닥 아래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참판이 이판서 가문의 인장을 위조하여 영모 서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내부 지시문이었지요. 이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증거를 파기하지 않고 이토록 세밀하게 보관해온 이유가 무엇인가? 문서 한편에 적힌 공범들의 이름들이 실말이었습니다. 조참판은 영모에 끌어들인 자들을 언제든 옥죄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손 안에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공범들을 향한 무언의 위협이자 스스로의 보험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휘는 문서를 품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서고를 빠져나와 뒷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지요.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휘의 그림자가 골목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자객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이튿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참판은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지요. 자객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서고 문이 어긋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서고로 내려가 괴짝을 확인한 조참판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이중 바닥에 기름종이가 사라져 있었지요. 조참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신복을 불러 결박된 자객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자객은 자신을 제압한 자가 누구인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어둠 속에서 당했고 냄새가 지독했다고 했습니다. 냄새. 조참판은 그 말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물 냄새라면 한 가지가 떠올랐지요.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항아리가 가벼워진 것, 서고를 누군가 뒤진 흔적, 그리고 냄새. 조참판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놈이 수상하다. 그러나 조참판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설마 10년 동안 자신의 변소를 치우던 똥지기가 그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10년 동안 자신의 코앞에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조참판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내일 똥지기 놈을 잡아다 직접 보겠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뚜렷했지요. 그러나 이튿날 새벽 개똥이의 거처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결박된 자객도 사라졌지요. 포졸들이 골목 이곳저곳을 뒤졌으나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참판은 보고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왔으나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조찬판의 손이 천천히 탁자 위를 짚었습니다. 시험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는 사라졌고 자객은 실패했고 똥지기는 도망쳤습니다. 조각들은 모두 맞추어졌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조찬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험장 안에 매수해둔 시험관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쫓기는 몸이 된 이휘는 헌호인의 은신처에 숨어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지요. 헌호인은 바깥을 살피러 나가 있었고 이휘는 혼자였습니다. 다친 손을 천으로 다시 감으며 이휘는 오랫동안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지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휘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살적 기억이 먼저 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등에 엎여 나오던 밤, 무관 어른의 숨소리, 그리고 그 뒤로 혼자였던 긴 시간들.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는 것, 조찬판을 쓰러뜨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0년 동안 이휘를 버티게 한 것은 그 두 가지였지요. 그러나 눈을 뜨면 서고에서 빼낸 문서가 보였습니다. 공범들의 이름들, 거사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들. 영모가 성공하면 죽는 것은 임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뒤집히고 그 혼란 속에서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었지요. 아버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처럼 이름을 숨기고 냄새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었지요. 이휘는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시험장에서 들어야 할 붓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이 더 무겁다는 것을 이휘는 그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이휘는 붓을 꺼냈습니다. 품에서 꺼낸 종이를 무릎 위에 펼쳤지요. 내일 쓸 문장의 뼈대를 마지막으로 다듬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향한 충신의 글이 돼 그 안에 진실을 담아야 했습니다. 다친 손이 떨렸으나 붓끝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자 한자가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이휘의 숨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호 아래로 스며들었지요. 이휘는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들이 내일 임금의 눈에 닿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휘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한양도성은 이른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알성시가 열리는 날이었으니 유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지요.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당건을 고쳐 쓴 유생들이 시험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고 구경꾼들이 담장 밖으로 모여들었지요. 경비포졸들이 한양 사방으로 흩어져 수상한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젊은 사내였으나 아직 이휘의 얼굴을 정확히 아는 자는 조찬판 본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찬판은 시험장 배석석에서 자리를 떠날 수 없었지요. 이휘는 그 허점을 노렸습니다. 도포 차림의 젊은 사내는 눈에 띄지만 오물통을 진 똥지기는 아무도 뚫어지게 보지 않았지요. 이휘는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오물통을 얹은 채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유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섰고 경비 포졸들이 냄새에 코를 틀어막으며 손을 저었지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는 게야. 썩 물러서라. 포졸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휘는 말없이 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경비 포졸이 눈살을 찌푸리며 받아들었다가 글자를 읽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포졸이 고개를 기울이며 들여다보았지요. 임금의 친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굳어버리는 사이 이휘는 당당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생들이 일제히 물러서며 길이 열렸지요. 조용하던 시험장에 코를 막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일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똥지기가 알성시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은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이휘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걸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벼루를 꺼내 놓고 먹을 갈기 시작했지요. 먹향이 오물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그래도 이휘는 천천히 갈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나누어 주었지요. 이휘는 종이를 받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다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휘가 자리에 앉는 순간 배석 관료석의 조참판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시선이 닿는 순간 조참판의 눈빛이 굳었지요. 누더기 속 얼굴이었으나 틀림없었습니다. 냄새나는 똥지기 개똥이 그리고 그 눈빛 안에 담긴 것. 조참판은 오래전부터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 가문의 사람이 가진 눈빛이었지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참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친히 주관하는 알성시의 시험장에서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자신이 먼저 끝납니다. 조참판은 배석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짓 하나를 보냈지요. 시험관들이 문제를 나누어 주고 자리를 잡는 사이 답안지를 수거하는 시험관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험관은 고개를 아주 짧게 끄덕였지요. 미리 손을 써두었던 자였습니다. 이휘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빼돌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조참판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증거도 진실도 임금 눈에 닿기 전에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이휘는 붓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친 손의 통증은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배석석의 조참판이 눈짓 하나를 보낸 것을 이휘는 보았지요. 그 눈짓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답안지를 수거하는 시험관이었지요. 이휘의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잘 써도 임금께 닿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지요. 그러나 이내 이휘는 헌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시험장 안에 내 눈을 미리 심어두겠다는 말이었지요. 주위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시험관들 사이에 섞인 인물 중 하나가 아주 짧게 이휘를 향해 눈을 마주쳤다가 거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이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으나 붓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신에 그리되 그 안에 진실을 담아야 했지요. 임금만이 읽을 수 있도록, 아는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도록. 이휘는 첫 획을 그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을 내려보내며 다친 손을 손바닥으로 받치며 시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붓소리만이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이휘의 붓소리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휘의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획을 긋는 순간 다친 손에서 통증이 치고 올라왔지요. 이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을 내려보내고 팔꿈치로 방향을 잡고 손바닥으로 붓대를 받치는 자세를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헌호인이 보여준 그 자세였지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휘는 그 말을 몸 안에서 꺼내며 한 획씩 그어 나갔습니다. 문장의 뼈대는 이미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향한 충신의 글이었지요. 임금의 성덕을 기리고 조정의 안녕을 바라는 격조 높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헌호인이 가르쳐준 이중 구조가 숨어 있었지요. 특정 위치의 글자들을 이으면 영모의 날짜가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글자들을 이으면 관련자의 이름이 나타났지요. 조작된 인장의 출처도 특정 행의 첫 글자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고,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문장으로만 보일 것이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 안에 소음이 멀어지고 붓소리만이 귓속에 남았지요. 이휘는 주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배석석의 조찬판도 매수된 시험관도 수백 개의 눈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이 위에 글자들만이 있었지요. 문장이 쌓여갈수록 다친 손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천으로 감은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이휘는 그 피를 먹에 섞어 갈았습니다. 잠시 붓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짓는 오후였습니다. 오물 냄새와 먹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피가 배인 손으로 이휘는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종이를 바라보았지요. 글자들이 가지런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신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휘는 종이를 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임금의 눈에 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답안지를 수거하는 시험관이 이휘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지요. 그 손이 종이에 닿기 직전 옆자리에서 먹벼루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시험관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이 다른 시험관 하나가 이휘의 답안지를 자연스럽게 다른 답안지 더미 안으로 넣었지요. 헌호인이 미리 심어두었던 눈이었습니다. 매수된 시험관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채점을 마친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임금 앞에 올렸습니다. 임금은 차례로 답안지들을 훑었지요. 격식을 갖춘 문장들, 배운 자들의 글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금의 손이 한 답안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충신의 문장으로 가득한 듯 보이는 글인데 읽을수록 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문장의 결이 달랐습니다. 배운 것을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오랫동안 벼려온 것을 담은 글이었지요. 암행어사로부터 이중 문장술의 가능성을 미리 귀띔받은 임금은 천천히 특정 글자들을 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들이 이어지며 영무의 날짜가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줄기를 따라가자 관련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지요. 조작된 인장의 출처가 담긴 행까지 읽었을 때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지요. 임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장 안을 천천히 훑다가 눈이 배석석의 조찬판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래 그리고 느리게 조찬판은 그 시선을 받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장원은 저 누더기를 걸친 자다.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조찬판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려는 순간 임금이 먼저 말했지요. 경은 앉으라. 짐에게는 경에게 물어볼 것이 더 많다. 조찬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험장 안의 소음이 일순 사라졌지요. 임금의 시선은 조찬판에게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휘를 향해 손짓했지요. 앞으로 나오라. 이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피가 배인 손을 붙들고 천천히 임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이휘를 앞으로 부른 것을 보고 시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석석의 관료들이 일제히 시선을 이휘에게 고정했지요. 조찬판만이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이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품 안에서 두 가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하나는 조찬판 서고에서 빼낸 내부 지시문이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채 고이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10년 동안 재앙아리에서 수거하여 맞추어 온 서신 조각들이었습니다. 재 섞인 종이 위에 또렷이 살아있는 글자들, 찢겨지고 뭉개진 흔적 사이로 낯선 인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임금이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시문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지요. 읽는 내내 임금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 보였지요. 조참판이 이판서 가문의 인장을 위조하여 영모 서신을 조작한 정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한 공범들의 이름이 실물 앞에서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났습니다. 조참판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옆에 선 포졸의 손에 어깨가 눌렸지요. 임금이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자를 현장에서 포박하라. 영이 떨어지는 순간 시험장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포졸들이 조참판의 두 팔을 붙들었지요. 조참판은 입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판서 가문에 씌워진 영모 누명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멸문당한 이휘 가문의 이름이 복권되었지요. 임금이 이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을 어떻게 버텼는가? 이휘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시험장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오래 이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이휘의 몸에 배어있던 무언가가 그 바람과 함께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더기를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은 이휘 앞에 조정 관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친히 어사화를 이휘의 관에 꽂아 주었지요. 꽃이 관 위에 얹히는 순간 이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지요.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휘가 10년 동안 상상해온 것과는 다른 감각으로 가슴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하고 고요했지요. 이휘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은 10년 동안 가장 더러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 관료들이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지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10년 동안 조참판의 그늘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요. 이휘는 그들을 향해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조참판 일가는 유배를 떠났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왔지요. 임금은 이휘에게 암행어사직을 제수했습니다. 이휘는 두 손으로 교지를 받아들고 이마에 댔지요. 그러고는 자리를 잡기 전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헌노인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관료들이 늘어선 자리 가장 뒤편에 서서 이휘가 어사화를 쓰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휘가 고개를 숙여 답례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헌노인은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관료들 사이를 살폈으나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휘는 시선을 돌려 열린 문 너머 시장 골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술 냄새와 생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 소음 속으로 헌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휘는 그 방향을 향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정했지요. 암행의 방식은 자신이 정하겠다고. 임금이 잠시 이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락했습니다. 이휘가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 꺼내놓은 것은 낡은 지게였습니다. 관복을 받아 입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였지요. 관아 마당에 있던 관리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거두었지요. 이휘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게끈을 어깨에 걸쳐 보았지요. 10년을 저은 무게가 여전히 어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물통을 얹지 않았지요. 지게 위에 얹은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부탄자루와 벼루, 그리고 임금이 내린 교지가 고이 접혀 들어 있었지요. 냄새를 앞세워 존재를 지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휘는 숨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걷는 자리는 여전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휘는 10년 동안 몸으로 배워왔으니까요. 이휘는 누더기 대신 수수한 배, 도포를 걸쳤습니다. 어사화도 관복도 없었지요. 길 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보따리 하나를 진 평범한 나그네였습니다. 이휘는 한양도성을 빠져나가며 골목 이곳저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집 문 앞에 억울함을 품은 사람이 있는지, 어느 관아의 뒷문으로 부정한 것이 오가는지, 낮은 걸음으로 열린 눈으로 이휘는 조용히 세상을 살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단 하나였지요. 이제 이 걸음의 끝에 임금이 있고 진실을 받아줄 자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성 밖으로 이어지는 길 위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이휘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뻗었지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그 그림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진실이 사람의 값을 정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맑은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휘의 뒷모습이 말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의 보따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이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름은 그렇게 소리 없이 길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